안녕하세요 여러분, 랩무라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양 철학사 2권 제21장 니체와 실용주의, 제22장 사회주의와 파시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는 키에르케고르와 함께 실존주의 철학의 중심 인물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로 잘 알려진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발언이자 그의 철학을 잘 드러내는 문장, 신은 죽었다로부터 니체의 철학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는 어린 나이에 고전 문헌학을 공부하고 24세에 문헌학 교수가 될 만큼 이전의 인류 사상사 대부분의 서적에 정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문헌학을 통해 이해한 철학, 종교적 세계관이 카오스를 회피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나타낸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실존하는 인간을 오히려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키는 현상을 가져왔다고 보았습니다. 니체 이전의 철학자들은 세계와 역사를 의미있고 이성적이며 정의롭다고 보았다. 실존은 의미와 목적을 가졌고 맹목적이고 우연적이지 않았다. 신이 만들어낸 세계 질서가 존재하였다. 세계는 카오스, 즉 혼돈이 아니라 인류가 의미 있는 자리를 차지하는 질서 잡힌 우주였다. 니체와 함께 붕괴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과 실존의 개념이었다. 니체에게 이러한 개념은 실제 참된 그림이 아니었다. 즉 철학적 종교적 세계관들은 단지 카오스를 회피하려는 인간의 욕구의 표현일 뿐이다. 인간은 세계를 지속적으로 위조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소외는 본래 하나였던 것에서 부분을 분리하여 그 부분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해 느끼는 존재의 비참한 상태라고 할 때 이렇게 세상을 인식하며 존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앞선 철학과 종교가 만든 도덕과 선악이라는 가치들의 허구적 성격을 폭로합니다. 이로써 허무주의에 빠지더라도 이것은 소외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니체는 도덕과 선악의 가치를 세운 신을 죽었다고 선언함으로써 각 인간의 삶의 생기를 되찾아주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의미를 더 상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인간 스스로 이 세계에 존재하면서 가치를 재발견해 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체는 비판적 인식 없이 이미 있는 도덕, 종교, 철학을 변할 수 없는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이 자체가 인간 소외를 나타내는 징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니체는 모든 실존들에게 실제 세계를 살아라 라는 요청을 자라투스트라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그대들에게 간청하노니 형제들이여 지상에 충실하라. 천상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스스로 알든 모르든 독살자들이다. 삶을 경멸하는 자들이며 죽어가는 자들이고 스스로 독을 들이키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게 내버려 두어라. 니체는 철학이 형이상학을 긍정하면서 실제 세계를 나타내는 감각을 불신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원론은 삶을 회피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했어요. 인간이 이러한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누리는 존재자로 되돌려지기 위해서는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삶이 소박하고 재미있고 천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이전에 도덕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사회를 보존하고 파괴적인 힘을 막는 데 쓰일 도구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덕은 불의함과 희망을 이용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발명품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니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그에 져서 선악의 저편과 도덕의 계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정, 겸손, 인정 같은 속성들이 미덕으로 고양되고 강하고 자주적인 개인은 위험하고 악한 것으로 간주된다. 노예의 도덕이 기준으로 볼 때 주인의 도덕에서의 선은 악과 부도덕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인의 도덕이 강함과 자기주장을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 노예의 도덕은 약함과 굴종을 토대로 한다. 그러나 주인들은 강하지만 노예들은 그에 비해 훨씬 더 영리하다. 노예들은 주인들을 감히 광활한 들판에서 마주하려고 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도덕적 평가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므로써 주인들을 순치하려고 한다. 니체는 기독교가 주인의 도덕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한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기독교도들의 약함, 겸손함, 온순함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강요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에서 오는 모든 욕망들을 죄의식으로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도록 만든다고 보았죠. 니체는 이것들을 말려 없애는 것이 아닌 열정과 욕망을 승화해서 삶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인간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니체의 위버맨시입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니체의 위버맨시를 이해하기 위하여 괴테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매우 강렬한 열정에 사로잡혔지만 스스로 극복한 점, 그가 원하는 총체성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것에 대해 관용적이었던 점,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 자기 수양을 거듭하며 자기 자신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창조한 점, 그러기 위해서 오로지 삶을 긍정했던 점들
이론들을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시가 되는 요소들로 보고 괴테가 그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또한 영혼핵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아모르파티라고 하는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혼핵이란 무한한 주기로 반복되는 삶, 역사적 순간들을 말하는데 이는 어쩌면 우리의 과제가 끝이 없다는 니체의 세계론, 존재론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기 위해 아모르파티, 즉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는 윤리적 태도로 살 때 삶 자체를 창조할 수 있는 위버맨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 개념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힘의 의지입니다. 이때 힘의 의지는 자신을 실현할 자유, 생활 양식을 선택할 자유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권력으로의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힘입니다. 니체는 순수한 사실이라는 것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인식론의 관점에서 볼 때 니체의 이론인 힘의 의지라던가 영혼회귀도 허구일 수 있는데 니체는 이 점을 인정하면서 다만 이 이론들이 진리 자체가 아니라 삶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니체의 실용주의적 진리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깊이 뿌리 박힌 우리의 확신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우리가 통상 독단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은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가치들의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가 자명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의 기반을 허물었다. 니체는 진리를 가지고 실험을 행했다. 이 실험이 이런저런 측면에서 우리가 의문의 대상으로 삼은 것, 즉 절대적 진리에 대한 생각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국 알아냈다고 해서 그것이 이 실험의 가치를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레닌은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그가 이론적 설명을 했던 것은 그가 이룬 혁명이 막스가 예언한 혁명의 조건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막스는 노동자의 혁명은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레닌이 혁명을 완수할 당시 산업적으로 후진적인 국가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산주의 혁명을 이뤘기 때문에 레닌은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레닌은 이것을 하나의 혁명으로 두 혁명을 동시에 이룬다는 이론으로 설명했다.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 자본주의는 이미 성숙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부르주아 혁명에 이어 곧바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러시아 혁명에 이어서 국제적 혁명이 일어나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적 생산 설비가 더 발전된 나라들의 동지들로부터 산업화에 대해 배우는 것이 가능하리라는 것을 전제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 이후에 국제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스스로 조직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레닌은 엘리트 정당을 통한 혁명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 조직 내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 로자 룩셈부르크 등의 리버럴한 막스주의자들과 충돌하게 되었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상가였던 레닌은 진리 추구가 아닌 정치적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당의 규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됐죠. 정치적 행동을 실천하려면 대중인 노동계급이 여전히 자신의 처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엘리트 정당이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죠. 이러한 레닌의 인간이해는 이후 스탈린의 공포정치 체제와 대량 학살에 기여하게 됩니다. 레닌에 이어 러시아의 공산주의 체제를 이끌어 나간 스탈린은 관료제와 강력한 개인 숭배 체제로 초기의 레닌주의와는 상관없이 전체주의 체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아나키즘과 생디칼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들이 정의한 아나키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키즘은 모든 형태의 권위를 철폐하고 자유로운 개인들과 집단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경제적 필요들을 토대로 사회를 재조직하자는 정치운동이었다. 가장 유명한 이론가는 막스 슈티르너와 미하일 바쿠닌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나키스트들은 이러한 사회의 재조직은 호민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아나키는 조직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조직이 자발적으로 발생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나키즘은 사회적 조건의 진정한 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자기 조직과 행동을 토대로 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디칼리즘은 노동조합 운동주의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생디카가 노동조합을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디칼리즘 운동을 진행하는 생디칼리스트들은 노동자들과의 일상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직접적인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실천을 통해 부르주아지의 지배와 모든 정치 행위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운동 방식은 이후에 생디칼리즘의 쇠퇴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회민주주의, 사회복지와 의회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들이 소개하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상이한 이데올로기적 배경들로부터 나온 정치적 견해와 태도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통일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사회적 평등과 안전을 우위에 두고 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공공의 의사양성을 통한 협치를 핵심적 정치 수단으로 보는 정치적 강령을 의미한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혁명이 아니라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의회체제와 자유주의적 법치를 받아들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완전한 무계급 사회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궁핍하지 않고 경제가 정부의 통제하에 운영되는 좋은 사회입니다. 이를 이 책의 저자들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특징으로 정치적 실용주의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후에 사회민주주의와 현대자본주의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과 자본가 모두가 생산의 증대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달라지는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문제들과 마주쳤을 때 노동조합과 자본가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이후에 이론과 실천의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철학이 나오는 토대가 됩니다. 파시즘이라는 개념은 이탈리아 무솔리니를 가리키는 좁은 의미의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넓은 의미의 파시즘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넓은 의미의 파시즘을 다룬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시즘이 등장하게 된 여러 이유들을 제시한 것 중에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은 경제체제의 혼란입니다. 당시 유럽 전반과 미국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한 사람들은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경제적 안정을 찾아주길 바랬습니다. 그 방법이 전쟁이라면 전쟁이라도 하기를 바라는 욕망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파시즘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시즘은 비이성적이고 정치적 발작인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파시즘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저자들이 정리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시즘을 복잡한 위기 속에서 패닉으로 보는 이 모델을 고수하면 우리는 어떻게 파시즘이 행동지향적이고 신화추종적이면서 동시에 반시성적으로 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파시즘의 이 비합리주의적 측면은 더 상세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볼 때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많은 것을 이룩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국가를 통합하고 실업과 사회적 혼란을 축소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화와 행동에 의존하는 것은 심지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파시즘을 위기 상황에서의 일종의 단기적 실용주의로까지 볼 수도 있다. 파시즘은 전체주의적 개념으로 더 자세히 다룰 수 있는데요. 이는 이 책의 27장 한나 아렌트를 다룰 때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 다룬 니체와 파시즘에 관한 내용은 지금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는데도 좋은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더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